겨울의 폴란드 1259년 농부들이 얼어붙은 몽골 정찰병들을 발견합니다. 말 위에 탄 채로 완벽한 죽음의 조각상이 되어버린 시체들이죠. 눈보라가 그들을 그대로 얼려버렸습니다. 피부는 회색 대리석처럼 변했고 입은 마지막 비명을 지르다 멈춘 듯 벌어진 채였습니다. 손가락은 칼자루를 움켜쥔 채 얼음 결정으로 뒤덮여 있었죠. 말들도 함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은 하얗게 뒤집힌 채, 다리는 달리던 자세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한 병사의 얼굴에는 눈물이 얼음 줄기가 되어 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고향, 가족,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수천 명의 학살이었을까요? 이 시체들은 마을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농부들은 시장 좌판을 그 주위에 펼쳐놓고 빵과 양파를 팔았습니다. 아이들은 얼어붙은 전사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한 소녀는 몽골 병사의 활을 빼내려 애쓰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소리를 냈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어떤 농부는 시체의 머리에 밀짚 모자를 씌웠습니다. 다른 이는 말의 입에 당근을 꽂아두었죠. 장터의 아낙네들은 얼어붙은 몽골인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혀를 찼습니다. 이것들이 그 무시무시한 악마들이었다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 시체보다 못생겼네. 한때 유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몽골의 공포가 이제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겁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리그니차를 기억하십니까? 1241년 몽골군이 유럽인들의 귀를 자르고 자루에 가득 담았던 그 전투를요. 목격자는 기록합니다. 그들은 9자루를 채웠다. 각 자루마다 수천 개의 귀가 들어있었다. 몽골군은 그 귀들을 세며 전과를 계산했습니다. 마치 곡식을 세듯이요. 그들은 아이들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들었습니다. 뇌를 긁어내고 안쪽을 연마해서 은으로 테두리를 장식했죠. 어떤 몽골 장군은 이 술잔으로 승리를 축하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전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영원히 나를 섬기는구나. 산채로 가죽을 벗긴 시체들을 성벽에 걸었습니다. 태양에 말리면서 비명 지르는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린 가죽들이었죠. 임신한 여성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태아를 꺼내 공중에 던져 창으로 받는 게임을 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이것을 미래의 복수자를 없애는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은 떨었습니다. 왕들은 성 안 깊숙한 곳에 숨었고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기도문을 작성하며 신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농부들은 자식들을 숲속 깊이 동굴 속에 우물 안에 숨겼죠. 몽골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방광이 풀렸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고 기사들은 갑옷을 벗어던지고 농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독약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생포되어 고문당하는 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지금 1259년 겨울의 폴란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경멸은 복수심으로 끌어올랐죠. 얼어붙은 몽골 병사들 주위로 모여든 농부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증오였습니다. 20년 동안 삭혀온 발효되어 독이 된 복수의 갈증이었죠. 한 늙은 농부가 얼어붙은 몽골 병사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아들 셋이 리그니차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딸은 몽골군에게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몽골군은 1259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노가 이칸이 이끄는 3만의 기병대가 비스와 강을 건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날 유럽은 예전의 그 유럽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유럽이 몽골의 전술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을 연구했고 그들의 약점을 해부했으며 무엇보다 그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혔죠. 폴란드의 볼레스와프 대공은 20년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리고
계획하고 갈아온 것이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몽골은 유럽에게 무자비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양들에게 늑대가 되는 법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늑대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몽골은 자신들의 처형자를 직접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볼레스 와프 대공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가 20년 동안 연구한 몽골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몽골의 군사 기계는 전적으로 말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말입니다. 기동력, 식량, 갑옷, 무기 운반, 심지어 그들의 정체성까지도요. 몽골 전사는 말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걷는 법을 잊어버린 존재입니다. 각 전사는 5마리에서 10마리의 말과 함께 여행합니다. 하나가 지치면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말이 다치면 도살해서 고기를 먹고 가죽으로 옷을 만듭니다. 말의 피를 마시고 말젖으로 술을 만듭니다. 목격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몽골인은 사흘 동안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 그들은 말 위에서 잠을 자고 먹고 심지어 배설까지 한다. 말이 죽으면 그들은 마치 형제를 잃은 것처럼 운다. 왜냐하면 말 없는 몽골인은 시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볼레스 와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힌 몽골 병사들을 고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을 주고 음식을 주고 여자까지 제공했죠.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너희 말들은 무엇을 먹느냐? 겨울에는 어떻게 생존하느냐?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몽골 병사들은 경계를 풀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설계도를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볼레스 와프는 메모했습니다. 몽골 말은 초원의 풀을 먹습니다. 유럽의 밀이나 귀리가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건조한 풀이죠. 그들은 추위에 강하지만 먹이가 없으면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그들은 물을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최소 40리터씩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그들은 특정 질병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특히 비저라고 불리는 말, 전염병이에요. 볼레스 와프는 계획을 세웁니다. 20년에 걸친 한 세대 전체를 건복수의 청사진이었죠. 1259년 몽골군이 다시 오기 직전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폴란드 전역에 걸친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밭을 태워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을 기다리던 곡식들을 불태웁니다. 연기가 지평선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밀밭이, 호밀밭이, 보리밭이 재가 됩니다. 풀밭에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말들이 먹을 수 없도록요. 목초지는 파헤쳐졌고 흙과 재가 섞였습니다. 우물은 더 끔찍했습니다. 병사들이 우물에 시체를 던져 넣습니다. 죽은 소, 죽은 돼지, 심지어 사형수들까지도요. 물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름 더위 속에서 시체들이 부풀어 오르고 우물물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우물에는 비소를 풀었습니다. 마시면 고통스럽게 죽는 독이죠.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이 어떤 우물이 안전한지 알 수 없도록요. 강에도 독을 풀었습니다. 병든 동물들을 상류에 던져 넣어 물이 오염되도록 했죠. 비스와 강은 폴란드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마을들은 비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으로, 숲으로,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곡식, 가축, 도구, 심지어 문자까지도요. 몽골군이 약탈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빈 집들 뿐이었습니다. 유령 마을들이죠. 그리고 볼레스 와프의 가장 천재적인 계획이 실행됩니다. 말 전염병이었습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비저병에 감염된 암말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질병입니다. 말의 코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폐가 썩어가며 숨을 쉴 때마다 피를 토해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한 마리가 감염되면 떼 전체가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치료법은 없습니다.
볼레스와프는 이 병든 암말들을 국경 지역에 풀어놓습니다. 들판에, 숲 가장자리에, 강가에요. 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259년 11월 노가 이 칸의 3만 기병대가 비스와 강을 건넙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20년 전처럼 유럽은 그들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들은 말발굽 소리로 대지를 울렸습니다. 천둥처럼, 지진처럼요.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죽음의 풍경이었습니다. 불타버린 들판들, 잿더미가 된 마을들, 그리고 적막한 침묵이었습니다. 새조차 울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폐허를 지나갔죠. 굶주린 몽골 말들은 풀밭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폴란드의 암말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살찐 암말들이었죠. 몽골 수말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교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키스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몽골 말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먼저 코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 다음 기침이 시작됩니다.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내고 숨을 쉴 때마다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말들은 쓰러지고 경련하며 피를 토하다가 죽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의 말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샤먼을 불렀고 하늘에 기도했으며 말의 목을 베어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질병은 퍼져나갔습니다. 한 무리에서 다른 무리로, 한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요. 노가 이칸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든 말들을 죽여라. 하지만 어떤 말이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사흘이 걸렸으니까요. 그동안 감염된 말은 다른 말들과 함께 있었고 질병을 퍼뜨렸습니다. 12월이 되자 3만 기병대의 말 중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폴란드 영토 깊숙이 갇혀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말들은 죽어가며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폴란드의 겨울 숲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눈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립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몽골군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들이 죽으면서 몽골 병사들도 죽기 시작합니다. 먼저 굶주림이 옵니다. 그들은 죽은 말고기를 먹었지만 그것도 곧 바닥났습니다. 병든 말을 먹은 병사들은 이질에 걸렸고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눈 속에서 얼어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밤이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들은 마을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을은 비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텅 비어 있고 곳간은 비었으며 우물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가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그날 밤 경련하며 죽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을 토하면서요. 그리고 유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농부들이었고 사냥꾼들이었으며 가족을 잃은 복수자들이었죠. 하지만 몽골군에게는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나타나고 공격하고 사라졌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눈보라 뒤에서, 나무 사이에서요. 볼레스와프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말을 죽여라. 병사가 아니라 말을요. 폴란드 농부들은 밤마다 몽골 야영지를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숯을 칠했습니다. 발에는 토끼 가죽을 감아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했죠. 그들은 바람 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목표는 항상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의 목을 그었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게요. 날카로운 낫으로 경동맥을 베면 마른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피가 눈 위에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한밤에 10마리, 20마리씩 죽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아침에 일어나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말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목이 베인 채 눈 위에 쓰러져 있었죠. 하지만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천사가 밤에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파수꾼들을 3배로 늘렸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유령들은 여전히 왔습니다. 어떤 파수꾼은 목이 잘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말과 함께요. 다른 파수꾼은 실종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나중에 우물 안에서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꾸로 처박힌 채요.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폴란드인들은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500명의 몽골 부대가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말 전부가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말이요. 하나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것은 배치였습니다. 말들의 시체가 완벽한 원을 그리며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을 둘러싼 원이었죠. 마치 의식처럼 주문처럼요. 각 말의 머리는 중앙을 향하고 있었고 꼬리는 바깥을 향했습니다. 그 원의 중심에는 말뚝이 밝혀 있었습니다. 말뚝 위에는 몽골 투구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어로 쓰인 글이었지만 몽골포로 하나가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자식들을 죽였다. 이제 우리는 너희 자식들을 죽인다. 말은 너희의 자식이 아니냐? 그날 이후 몽골 병사들의 사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밤을 두려워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모닥불 옆에 모여 앉아 떨며 새벽을 기다렸죠. 어떤 이들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나무 뒤에 숨은 얼굴들을요. 한 몽골 장교의 일지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쳐가고 있다. 밤마다 말들이 죽는다. 파수꾼들도 죽는다. 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바람인가 악령인가? 우리는 유령과 싸우고 있다. 식량도 문제였습니다. 몽골군은 마을을 약탈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음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빵, 고기, 치즈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굶주린 병사들은 환호하며 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는 즉시 죽었고 어떤 이는 사흘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며 피를 토하면서요.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발견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굶주렸습니다. 12월 말이 되자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3만 명으로 시작한 군대는 이제만 5천 명도 안 되었습니다. 절반이 죽었습니다. 전투 한 번 치르지 않고요. 살아남은 자들도 반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라 비틀어지고 병들고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병사 3명당 말 한 마리였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이제 보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걸어야 했습니다. 눈 속을, 진흙 속을요. 바른 동상에 걸려 썩어가고 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노가이카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장군들은 앙상하고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퇴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그들이 온 길은 이제 눈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뒤로 가는 것도 앞으로 가는 것도 죽음이었습니다.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빈 마을을 정복하고 유령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몽골군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졌다는 것을요.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죠. 유령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더 많은 말들이 죽었습니다. 더 많은 병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망쳤습니다. 숲속으로 도망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들이 죽었는지, 항복했는지, 아니면 미쳐서 나무 사이를 헤매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260년 1월, 폴란드의 겨울은 가장 추웠습니다. 몽골군은 이제 10,00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좀비처럼 걸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었고 얼굴은 해골 같았으며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그리고 볼레스와프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산도미에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죠. 도시를 점령하고 식량을 얻고 봄까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볼레스와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산도미에 씨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걸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도미에 씨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비스와 강이 굽이치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중세 폴란드의 보석 같은 곳이었죠. 높은 성벽과 탑들이 있었고 교회의 첨탑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눈 덮인 지붕들이 반짝였습니다. 몽골군이 1260년 1월 중순에 도시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살아있는 도시를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성벽 위에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식량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생존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산도미에 씨가 거대한 무덤이라는 것을요. 볼레스와프는 석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함정으로 만드는데 말이죠. 그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았습니다. 성을 짓는 석공들, 다리를 만드는 목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덫을 놓는 사냥꾼들을요. 도시로 통하는 들판 전체가 재설계되었습니다. 표면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눈으로 덮인 평평한 땅이었죠. 하지만 그 아래는 달랐습니다. 수백 개의 구덩이가 파여졌습니다. 각 구덩이는 사람 키만큼 깊었고 바닥에는 날카로운 나무 말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말뚝들은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끝을 불에 그을려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 가장 끔찍한 작업이 시작되었죠. 그들은 말뚝에 배설물을 발랐습니다. 인간의 겉과 동물의 겉을 섞어서요. 왜냐하면 볼레스와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는 이유는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오는 감염 때문이라는 것을요. 배설물이 묻은 상처는 반드시 썩습니다. 며칠 안에 고름이 차고 열이 나며 궤저가 시작되죠. 그리고 죽음이 옵니다.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요. 구덩이들은 얇은 나무 틀로 덮였습니다. 그 위에 천을 깔고 흙을 뿌리고 눈을 덮었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사람이 걸으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달리면, 무게가 집중되면 틀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벽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문 앞 광장은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돌로 포장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픈 판자 위에 돌가루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는 비어 있었죠. 10명, 20명이 지나가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바닥이 무너지면서 지하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석궁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요.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짜 눈더미 뒤에 위장된 구멍 속에 숨어 있었죠. 그들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말을 먼저 쏴라. 항상 말을 먼저. 볼레스와프는 몽골의 전술을 완벽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유명한 가짜 후퇴 전술을요. 몽골군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공격하고 도망치는 척하고 적이 추격하면 돌아서서 포위하는 것이었죠. 이 전술로 그들은 유럽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볼레스와프는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260년 1월 15일 몽골군이 산도미에시에 도착했습니다. 10,000명이 채 안 되는 병력이었습니다. 그중 말을 가진 자는 3,000명 정도였죠. 나머지는 걸어서 왔습니다. 그들은 해골 같았습니다. 갑옷은 너덜너덜했고 무기는 녹슬었으며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노가이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시를 점령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들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기사 200명이 성문에서 나왔습니다. 완전 무장한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었죠. 그들은 몽골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몽골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는 전쟁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사들은 용감하지만 어리석었죠. 정면 돌격은 몽골군에게 자살 행위였습니다. 노가이카는 명령했습니다. 화살을 쏴라.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살들이 폴란드 기사들을 맞췄지만 튕겨나갔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20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두껍고 더 잘 만들어졌으며 화살에 대비해 설계되었죠. 볼레스와프는 20년을 대장장이들과 보냈습니다. 몽골 화살을 연구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폴란드 기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몽골군은 익숙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가짜 후퇴였죠. 그들은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보이면서요. 폴란드 기사들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도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가이카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모든 적들이 추격했었죠. 항상요. 하지만 폴란드인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볼레스와프가 기사들에게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망치면 추격하지 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마라.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몽골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전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도시를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날 것인가. 노가이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후퇴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전군 돌격. 10,000명의 몽골군이 산도미에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눈 덮인 무해해 보이는 들판을요. 그리고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말이 떨어졌습니다. 땅이 무너지면서 구덩이 속으로 추락했죠. 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간처럼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뚝에 꽂혔고 피가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다음 2번째, 3번째, 10번째가 떨어졌습니다. 들판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이 비명을 지르고 병사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말과 함께 떨어져 말뚝에 꽂혔습니다. 관통된 채로요. 어떤 이는 구덩이 벽에 매달려 있다가 다른 말에 짓밟렸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완전한 혼란이었죠. 몽골군은 멈추려 했지만 뒤에서 오는 병력이 앞을 밀었습니다. 더 많은 말들이 떨어졌습니다. 더 많은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석궁수들이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화살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말을요. 항상 말을 먼저였습니다. 화살들이 말의 다리를, 목을, 가슴을 뚫었습니다. 말들이 쓰러지면서 기수들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말을 잃은 몽골 병사는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고 눈 속에서 걷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되었죠. 노가이카는 명령을 소리쳤습니다. 후퇴, 후퇴하라.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함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몇백 명의 기병이 성벽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광장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유혹하듯이요. 그들이 광장에 모여들자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비명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10m 아래의 어둠 속으로 추락했고 바닥에는 또 다른 말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전투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학살이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된 절멸이었죠. 들판은 죽은 말과 병사들로 덮였습니다. 구덩이마다 꽂힌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말뚝이 가슴을, 배를, 목을 관통했습니다. 피가 눈을 검붉게 물들여 지평선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살아남은 몽골군은 3,000명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말도 없이 무기도 버리고 그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갈 곳은 없었습니다.
볼레스와프는 성벽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만 그는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있었죠. 그는 고개를 돌려 옆에 선 사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농부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수확할 것을 주십시오. 사제는 떨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종류의 수확인지를요. 성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폴란드 농부들이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심지어 노인들까지요. 그들은 농기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리깨, 낫, 갈고리, 망치들이요. 평생 밭을 갈고 곡식을 베던 도구들이었죠. 이제 그 도구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볼레스와프는 공표했습니다. 귀 하나당 은전 한 잎을, 엄지손가락 2개당 은전 2잎을, 그리고 몽골 지휘관의 머리에는 금화 한 잎을 준다고요. 농부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복수인 동시의 수입이었습니다. 은전 한 잎이면 1년치 밀종자를 살 수 있었습니다. 금화 한 잎이면 소 2마리를 살 수 있었죠. 그들은 들판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치 추수철의 밭으로 가듯이요. 살아남은 몽골군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상당하고 말을 잃고 절망에 빠진 채로요. 어떤 이는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말뚝에 찔린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어떤 이는 눈 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어떤 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부러져 기어갔습니다. 농부들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체계적으로요. 이것은 분노의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이었습니다. 추수였죠. 한 농부가 부상당한 몽골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사는 다리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비를 구했습니다. 폴란드어로 제발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농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깨를 휘둘렀고 병사의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그는 칼을 꺼내 귀를 잘랐습니다. 2개 모두요. 그리고 가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사과를 따서 바구니에 넣듯이요. 다른 농부는 노래를 부르며 일했습니다. 추수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베네 베네 붉은 밀을 베네. 그의 낫이 몽골 병사의 목을 그었고 엄지손가락을 잘랐습니다. 피가 눈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한 여인은 몽골 병사의 눈을 찔렀습니다. 내 아들의 눈을 기억하느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네가 죽이기 전 그의 눈을요. 그녀는 귀를 자르고 손가락들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치마는 피로 젖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수확이었죠. 농부들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모든 몽골 병사를 찾아냈습니다. 죽은 자에게서도 죽어가는 자에게서도 귀를 잘랐습니다. 구덩이 속에 빠진 자들도 끌어올려 귀를 땄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개골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부적으로 팔기 위해서였죠. 몽골 악마의 머리라는 이름으로요. 시체들은 벗겨졌습니다. 갑옷, 무기, 심지어 옷까지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해질 무렵 들판은 벌거벗은 시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얗고 피로 얼룩진 시체들이었죠. 귀가 없고 손가락이 없는 시체들이요. 까마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자루는 무거웠습니다. 귀로, 손가락으로, 금리로 가득했죠. 아이들이 달려와 자루 속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한 소년이 몽골 귀를 집어들고 친구에게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볼레스와프는 광장의 테이블을 차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귀를 세고 손가락을 세고 머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전과 금화를 나눠주었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가장 많이 모았습니다. 123개의 귀였습니다. 그는 은전 60립을 받았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죠. 그는 울면서 볼레스와프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명예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몽골이 유럽에게 가르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완벽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가이 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200명의 호위병과 함께 숲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사냥꾼들이 그를 추적했습니다. 사흘 동안요. 그들은 피 흔적을 따라갔고 부러진 나뭇가지를 따라갔으며 말발굽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노가이를 찾았습니다. 그는 작은 개울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호위병들은 1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공격했습니다. 짧은 전투였습니다. 노가이의 병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굶주려 있었으며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항복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죠. 노가이 칸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장군이, 영광스러운 전사가, 수백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이제는 폴란드 사냥꾼들의 포로였습니다. 볼레스와프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몽골 제국 전체에 울려 퍼질 메시지를요. 실크로드를 따라 전해질 역사에 기록될 메시지를요. 녹아있는 것에 당했습니다. 먼저요. 그 다음 그의 코가 잘렸습니다. 귀도 잘렸습니다. 한쪽 눈이 도려냈습니다. 손가락들이 하나씩 잘려나갔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요. 매번 상처는 치료되었습니다. 그가 죽지 않도록요. 고통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는 오래오래 살아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당나귀에 거꾸로 태워졌습니다. 얼굴은 당나귀 엉덩이를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20개 마을을 통과하는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침을 뱉었고 돌을 던졌으며 배설물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막대기로 그를 찔렀습니다. 여자들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노인들이 웃었습니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몽골 장군이 이제는 마을 광대가 되었습니다. 20일이 걸렸습니다. 20개 마을을요. 매일 밤 그에게서 또 다른 부분이 잘려나갔습니다. 발가락, 코끝, 입술이요. 그는 비명을 지르다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울다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하늘의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그들은 그를 국경에 풀어주었습니다. 거세되고 불구가 되고 미쳐버린 채로요. 그에게 말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돌아가라, 네 칸에게 말해라. 폴란드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리고 다시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노가이는 비틀거리며 떠났습니다. 그는 몽골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길에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전해졌습니다. 상인들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여행자들이 소문을 날랐습니다. 같은 해 오스트리아에서 보헤미아의 오타카르 2세는 자신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크레센브룬 전투였습니다. 오타카르는 폴란드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파이크 스퀘어였죠. 병사들이 긴 창을 들고 정사각형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창 끝이 모든 방향을 향했습니다. 말이 돌진하면 창에 꽂혔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석궁병들이 뒤에서 쏘았습니다. 말을 먼저요. 항상 말을요. 그리고 중갑옷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이제 완벽했습니다. 몽골 화살이 튕겨나갔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성벽이었습니다. 몽골군이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파이크에 꽂혔습니다.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기수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석궁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학살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몽골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잘려 피라미드로 쌓였습니다. 도로를 따라서요. 여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요. 경고로요. 무적의 기마 전사들이 이제는 유럽 무역로 아래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3,000명의 생존자들이
카르파티아 산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뒤에는 폴란드 군대가, 앞에는 산이 있었죠. 겨울의 카르파티아는 지옥이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으며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나무도 거의 없었고 동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산 위에서, 안전한 거리에서요. 그들은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산길을 막았습니다. 바위를 굴려 협곡을 막았죠. 몽골군은 갇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요. 첫 주의 굶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죽 벨트를 삶아 먹었습니다. 신발을 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눈을 녹여 마셨지만 물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둘째 주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에, 굶주림에, 절망에요. 시체들은 눈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오래 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에 첫 번째 시체가 발굴되었습니다. 굶주린 병사들이 파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체를 바라봤습니다. 얼어붙은 하얀 고기였죠. 한 병사가 칼을 꺼냈습니다. 그는 시체의 팔을 잘랐습니다. 불을 피우고 구웠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눈물을 흘리며요. 다른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배고팠습니다. 그들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먹었습니다. 넷째 주에는 시체가 부족해졌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동료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밤에 조용히요. 아침이 되면 한 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옆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한 몽골 병사의 일기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동굴 벽에 새겨진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티무르를 먹었다. 그는 내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자랐다. 내일 그들은 나를 나눌 것이다. 나도 안다.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걸을 수 없다. 용서해다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연기를 봤습니다. 작은 모닥불들이었죠. 그들은 비명을 들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비명들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그들은 음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겨울이 이를 끝내기를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동굴 입구마다 뼈가 쌓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뼈들이요. 깨끗하게 발라진, 쪼개진, 빨아먹힌 뼈들이었습니다. 두개골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장식처럼요. 시체들도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채로요. 어떤 시체는 팔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어떤 시체는 배가 갈려 있었습니다. 내장이 꺼내진 채로요. 생존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쳐 있었죠. 그의 입 주위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톱은 피와 살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었어. 정말 맛있었어.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뼈들은 모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들을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몽골 병사의 정강이 뼈로 붓을 만들었습니다. 두개골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갈비뼈로 빗을 만들었죠. 어둠이 어둠을 삼켰습니다. 몽골이 유럽에게 가르친 잔혹함이 이제 몽골 자신을 집어삼켰습니다. 생존자는 거의 없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약 500명 정도였죠. 그들은 헝가리를 거쳐 루마니아를 지나 흑해 연안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베네치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기회를 받습니다. 몽골 전사들이었죠. 노예로 팔 수 있는요. 남자들은 갤리선에 노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배 밑바닥에 갇혔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노를 저었습니다. 채찍이 그들의 등을 갈랐고 소금물이 상처를 태웠습니다. 그들은 몇 달 안에 죽었습니다. 모두요, 소년들은 거세 당했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이 환관을 원했으니까요. 수술은 잔인했습니다. 살아남는 자는 절반도 안 되었죠. 살아남은 자들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들은 궁전에서 일했습니다. 한때 초원의 전사였던 자들이 이제는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여자들과 소녀들은 더 끔찍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베네치아의 매춘굴로 팔려갔습니다. 광고가 붙었습니다. 정복자의 딸들, 몽골 여인들, 남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몽골 여성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복수의 한 형태로요. 몽골 제국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들의 전사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성들이 창녀가 되었습니다. 몽골의 명예는 짓밟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뭔가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신성 복수의 교회였습니다. 볼레스와프가 명령한 것이었죠. 이것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건축 재료가 특별했으니까요. 몽골 병사들의 뼈가 모르타르에 섞였습니다. 수천 개의 뼈가 으깨져 가루가 되어 시멘트와 섞였습니다. 교회 벽은 말 그대로 몽골인의 유해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단은 특별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노가 이 칸의 피가 흘렀던 자리 위에요. 그들은 그의 피가 스며든 흙을 파서 제단 밑에 묻었습니다. 교회 정면에는 조각이 새겨졌습니다. 폴란드 농부가 몽골 전사의 목을 베는 장면이었죠. 그 아래 라틴어로 글이 새겨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복수를 들으셨다. 동쪽의 악마들이 우리 발 아래 쓰러졌다. 그들의 뼈가 이 성스러운 집을 떠받친다. 영원히 1262년 몽골 제국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군대를 보냈습니다. 15,000명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죠. 폴란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도 없었습니다. 몽골군이 국경을 넘자마자 초토화 전술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불타는 들판들, 독이 든 우물들, 빈 마을들이었죠. 그리고 농부 늑대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말들이 죽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사들이 사라졌습니다. 몽골군은 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땅 한가운데서 녹아내렸습니다. 석 달 만에 그들 중 2,00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시도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대 마을로 사냥이 계속되었습니다. 농부들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여자들이 그들을 돌로 쳤습니다. 아이들조차 몽골 병사를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쪽에서 온 악마들아, 이제 너희는 어디로 가니? 너희 말들은 죽었고 너희 신들은 침묵하네.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우리 돼지 우리에서 썩어라. 몽골군은 후퇴했습니다. 패배하고 수치스럽고 부서진 채로요. 그들은 다시는 중부 유럽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골든 호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쪽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수치가 너무 깊었습니다. 폴란드는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지도에서 폴란드는 죽음의 땅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어떤 몽골 병사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이겼습니다. 피와 잔혹함으로요. 몽골이 가르친 방식으로요. 몽골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중국에서 원나라는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일칸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골든 호드는 약해졌습니다. 제국은 너무 컸고 너무 빨리 성장했으며 이제 그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신화가 죽었던 것입니다. 몽골의 무적 신화는 폴란드의 진흙과 피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은 실크로드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상인들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행자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몽골군이 농부들에게 졌다고, 말들이 병에 걸려 죽었다고, 그들이 산에서 서로를 먹었다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부서지고 미치고 이야기를 반복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몽골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도시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국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고고학자들은 발굴을 계속합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집단 무덤들이 발견됩니다. 수천 개의 뼈가 한 곳에 묻혀 있습니다. 몽골 화살촉들이 갈비뼈 사이에 박혀 있고 두개골에는 도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신성 복수의 교회는 아직도 서 있습니다. 벽을 분석하면 인간 뼈에 칼슘이 검출됩니다. 제단 아래 흙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화학 성분이 나옵니다. 피가 스며든 흔적이죠. 박물관에는 농부들의 무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개조된 낫들, 날카롭게 만든 도리깨들, 몽골 말을 죽이기 위해 설계된 갈고리들이요. 그것들은 저항의 유물입니다. 폴란드 민요에는 아직도 그 시대의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동쪽에서 악마가 왔네. 말을 타고 죽음을 몰고.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들을 묻었네. 폴란드 땅 깊숙이.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몬스터를 만들면 그 몬스터가 당신을 잡아먹을 방법을 가르칩니다. 몽골은 유럽에게 잔혹함을 가르쳤습니다. 공포를 무기로 쓰는 법을, 자비 없이 싸우는 법을요. 그리고 유럽은 완벽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에서 늑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들은 선생을 잡아먹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가 남습니다. 폴란드 농부의 낫 끝에서 끝나는 영원한 푸른 하늘의 이미지가요. 몽골 생존자가 동쪽으로 돌아가며 동료들에게 경고합니다. 서쪽으로 가지 마라. 그곳에는 우리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산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괴물들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과거에 더 많은 어두운 이야기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조기에 시청하실 수 있고 이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